안녕하십니까.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진료수의사 이문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야생 조류의 초기 신체 검사입니다. 구조센터에 들어오는 야생동물의 80% 정도가 조류인 점, 그리고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조류가 특징적으로 가지는 몇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조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초기 검사는 신체 검사 전 단계와 신체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전 단계에서는 크게 구조 당시에 여러 정황 정보를 얻는 히스토리 테이킹, 초기 체중이나 신체 충실 지수라고 불리는 BCS 측정, 고정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검사하는 망진 이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히스토리 테이킹입니다. 보통 구조 담당 직원은 신고자에게, 수의사는 그 직원에게 어떤 종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형식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구조 원인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장소나 당시 정황과 동물 상태를 자세히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그냥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직접 구조 원인이 눈에 보여서 쉽게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발견 정황이나 그 이후의 신체 검사, 기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유추해야 합니다. 위쪽 사진에 그물과 함께 비정상적인 자세로 발견된 수리부엉이는 그물의 날개가 얽혀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논 한복판에서 날아가지 않고 발견된 아래의 독수리는 기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이송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농약 중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만으로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원인을 추려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동물이 센터로 이송되는 동안에 직원들이 더 빠른 처치나 케어 준비가 가능해지고 이 추려놓은 감별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처치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동물이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체중과 흉근의 양을 수치화한 BCS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센터에 계류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체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체중은 매일 먹이를 얼마나 먹는가에 따라서 좀 크고 작은 변동이 있지만 이 BCS는 체중보다는 그 영향이 느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낮은 BCS는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근육이 모두 소모가 돼서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너무 마른 기아 상태를 의미하고, 보통 혹은 양호한 BCS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잘 살아가다가 급성의 원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BCS 기준이 있긴 하지만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촉진을 해보고 또 동시에 눈으로 그 근육의 양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세모 형태로 솟아있는 이 흰 부분이 용골돌기라고 부르는 흉골의 일부이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회색 부분을 흉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나 3 정도가 가장 흔하고 1은 만성 질환이나 기아 상태를 의미합니다. 5는 불법 사육 등으로 인한 비만 상태나 철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하기 직전에 근육이나 지방량을 축적한 상태에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아래에 보시는 좌측 사진의 경우에는 BCS 1 정도, 그리고 우측은 약 2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에 계류 중일 때도 스스로 먹이를 먹는지,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개체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쇼크 상태나 충돌 등 구조센터에 들어오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의식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체들은 경계 반응이나 외부 자극에 관심이 거의 없고 또 반응에 굉장히 느린 디프레션 상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류는 주로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졸려 보이거나 고개를 늘어뜨리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프레션 상태의 사진입니다. 보통 쇼크 상태의 개체나 충돌로 인한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급격한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추가로 눈을 감거나 털을 부풀리고 고개를 정상적으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건강한 야생동물은 사람에 대한 경계 반응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나 자극에도 경계 반응이 없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류는 입을 벌리거나 꼬리를 까딱거리는 것 같은 몸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상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처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호흡 정지나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산소 마스크나 챔버에 넣고 고농도의 산소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정은 최소화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우측 사진은 호흡곤란을 보이는 꾀꼬리 유저이고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아래 다른 꾀꼬리 역시 호흡곤란으로 산소 챔버에 넣어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보다는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챔버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마스크보다 챔버가 이 공간 내에 고농도의 산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돌 히스토리가 있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감염성 질병을 가진 동물은 손상된 중추신경계 부위에 따라서 여러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아서 방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류가 고개가 돌아가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행 자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지 못하고 마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이게 특이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의식이나 다른 건강 상태, 다른 것들이 모두 양호하더라도 방생이 불가능합니다.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자세, 즉 날개를 늘어뜨리진 않는지 제대로 기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 골격계나 말초 신경계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손상이 있는 날개를 이렇게 편측성으로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신체 검사나 기본 방사선 검사 등의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개체가 호흡 곤란이 있고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서 양측성으로 날개 처짐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날개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부위를 국소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A처럼 날개 끝이 처지는 경우에는 요척골 이하의 골절, B처럼 전반적으로 날개가 처진 경우는 주관절 이상이나 상완골 골절, C처럼 날개 끝이 오히려 치켜 올라간 경우에는 상부의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에 문제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육안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앙에 보이는 독수리와 솔부엉이처럼 날개 깃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거나 혹은 좌측 상단의 맨비둘기처럼 날개 처짐과 함께 혈흔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개방골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료를 볼 때 추가로 날개 부상이 발생하지 않게 적절히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립이 불량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골격계 이상이나 중독, 충돌, 전신 상태 불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격계 문제는 육안이나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서 통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경우에는 손상 내에 원인이 되는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침 흘림, 축동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약물 처치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개선되고 기립불능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외상이나 기아 탈진으로 인한 쇼크의 경우에는 개체의 초기 상태와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개선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기립을 하지 못하다가 부척으로만 불완전하게 기립을 하다가 완전하게 기립을 하는 회복 양상을 보입니다. 좌측 두 장은 중독 증상으로 기립불능 증상을 보였던 독수리와 말똥가리입니다.
모두 약물 처치로 하루 내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가운데 두 장은 척추 골절로 인해서 기립불능 증상을 보였던 중대백로와 파랑새입니다. 두 마리 모두 다리의 통증 반응과 운동 반응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측 상단은 방음벽에 충돌한 참매입니다. 센터에 들어올 당시에도 부척으로만 기립했지만 약물 처치로 일주일 내에 회복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은 BCS1로 매우 야윈 상태의 해오라기 유두입니다. 수액과 약물 처치에 반응해서 조금씩 기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망진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가능한 개체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두 상황 중에 이제 단순 고립 상태의 참매는 기립이나 비행이 모두 가능한 상태이고 활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마 진료실에서 보정 없이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야외 계류장으로 나가서 비행과 다른 것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날아서 천장이나 벽에 부딪히거나 잡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고 폐쇄된 공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역시 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건데요. 신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또 검사 중에도 동물이 호흡을 잘 하는지, 의식이 갑자기 불량해지지는 않았는지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야생동물을 보정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좀 동물을 잡는 힘이 세져서 그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물의 상태가 불량할 때 예를 들면 뭐 개고호흡을 보인다든지 머리를 떨어뜨리고 잘 가누지 못한다든지 혹은 의식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는 검사 이전에 응급처치를 하고 상태가 안정되면 검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또 조류는 깃이 몸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외상이 발생하더라도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최대한이라는 것은 동물의 상태가 신체 검사를 견딜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고요. 검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너무 짧으면 우리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충분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선을 이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합니다. 사실 모든 구조 동물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야생동물은 사람의 접근을 잘 허용하지 않고 그것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쉽게 항진되고 이 때문에 정상 심박수나 호흡수를 측정하는 것이 힘든 편입니다. 체온의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거나 만졌을 때 몸의 표면이 서늘한 경우에 측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맥박과 호흡수는 중간 편차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얕은지 혹은 불규칙한지 확인하고 그 추이를 살피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표 면적이 큰 작은 종의 심박과 호흡수가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센터에 들어오는 개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5% 이상은 탈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는 피부의 탄력도나 점막의 수분도, 의식 상태 등을 평가해서 탈수 상태를 결정합니다. 혈관 바깥의 이제 체액량이 부족한 탈수는 혈관 내 체액량이 부족한 저혈량증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수가 오래되면 저혈량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외상으로 갑자기 대량 실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수 단계 없이 바로 저혈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확인해야 하는 7가지 구조입니다. 먼저 안구입니다. 안구는 해부학적으로 포유류와 가장 다른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중앙에 이 조류의 안구 단면을 보시면 안구 바깥쪽에 공막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류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두개골내에서 안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고 이 큰 안구를 물리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공막골이라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공막골은 좌측 하단의 사진처럼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절이 모여서 특정한 모양을 형성하는데 여기 중앙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종별로 조금씩 모양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가지는 것은
보통의 주행성 조류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통처럼 보이는 이 형태를 가진 거는 주행성 맹금류, 그리고 굉장히 그 원통형처럼 보이는 이 공막볼은 야행성 맹금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류의 망막은 빛의 산란과 쇄도행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바로 외측의 맥락막에 혈관이 존재합니다. 유리체와 망막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빈 모양의 혈관 뭉치가 안구 내측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것을 팩텐 혹은 빗살돌기라고 부릅니다. 충돌 히스토리가 있는 개체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팩텐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저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눈은 안면부의 중심이면서 주변 구조와 다르게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헤드 트라우마 개체의 30% 정도가 안구 외상을 동반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안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겉으로 특이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눈을 감고 잘 뜨려고 하지 않는데 안구 손상을 유발하는 수준의 외력은 의식 저하 역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프레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을 검사하면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 검사로 감별해야 합니다. 또 눈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전체적인 모습, 뭐 예를 들면 양안의 크기나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뭐 눈꺼풀이 처지는지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부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구조센터에서는 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세 가지는 검안경을 이용한 안저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류의 제3안검은 위쪽 내측에서 아래쪽 외측 방향으로 감깁니다. 좌측 사진은 전완방 출혈 사진입니다. 경미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은 전완방 축농 사진인데 보시면 우측 안구 아래에 흰 물질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은 각막 이상입니다. 형광 염색 스트립을 사용해서 각막의 기질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염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각막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있는데 사후 부검상에서 확인했을 때 투명하고 얇은 반대편 정상 각막에 비해서 불투명하고 울퉁불퉁하게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막 천공으로 인한 병적인 변화로 생각됩니다. 눈꺼풀은 이렇게 찢어지거나 붓고 결막 내에 이렇게 피하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눈꺼풀이나 이 눈 주변에 이렇게 외부 기생충, 특히 진드기가 다수 확인되고 이 솔부엉이처럼 파리알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한 백내장 사진입니다. 야생 개체에서도 드물지만 백내장이 확인되고 어린 개체에서 어떠한 그 외상 흔적 없이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하고 이 시력 이상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어서 센터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단 오른쪽 수리부엉이 유조처럼 4주령 이하의 올빼미과 유조에서는 정상적으로 동공에 이렇게 하얀 막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진짜 백내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둘기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스바이러스 감염증은 빛이 나지 않는 안면부나 구강점막, 발가락 등의 특이적인 결절과 가피를 형성하는 가을철에 구조센터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같은 먹이 그릇이나 물그릇을 써서 직접 전파되고 또 혹은 이제 모기의 흡혈 활동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바이러스 자체는 셀프 리미팅하기 때문에 최대 한 달 정도 앓고 나면 병변 자체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사이에 배출하는 바이러스량이 굉장히 많고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 쉐딩을 하기 때문에 방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안 검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막 형광 염색 검사가 있습니다. 각막 손상 유무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친수성 형광 염료가 각막의 상피가 벗겨지면서 노출되는 친수성의 기질층과 결합하는 원리입니다. 형광 스트립의 주황색 부분에 생리식염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 염색된 생리식염수를 각막 위에 떨어뜨려서 염색되는 범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코발트 블루 라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형광빛을 띠게 되지만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스트립을 사용하고 나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저검사는 안구 후방에 위치한 빗살 돌기, 망막 유리체, 맥락막 혈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사진에서처럼 검안경을 자신의 눈 가까이에 대고 개체의 눈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동공 내부를 확인합니다. 눈이 큰 야행성 맹금류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조류에서는 확인이 잘 되지만 산세류처럼 개체 크기가 아주 작거나 눈 크기가 작은 종에서는 검사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안저사진이 정상적인 안저사진입니다. 조류의 망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고 바로 외측에 있는 맥락막 혈관이 비쳐서 이렇게 빨간색 줄무늬처럼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빗살 돌기가 검은 벌레 모양으로 확인이 되고요. 시신경 원판은 이 팩텐을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모두 비정상적인 안저고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빗살 돌기 주변의 출혈 소견이나 유리체 내에 섬유소성 물질이 이렇게 응고되어 있는 소견을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우측 하단 사진처럼 망막 박리나 열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망막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 박리된 면적만큼 배경이 선명하지 않고 좀 하얗게 붕 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안압 검사는 매번 측정하진 않지만 안구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쭈그러든 경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구 내부의 구조물이 좀 점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안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녹내장, 낮은 경우에는 안구 자체가 파열되었거나 포도막염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압은 종별로 혹은 개체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감 혹은 같은 개체의 반대편 안압과 비교해서 20% 이상 증감했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안압계에 프로브를 장착하고 각막과 수직이 되도록 가까이 접근시키고 이 프로브를 기계가 튕기면서 안압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공공 빛 반사는 한쪽 눈에 빛을 쬐는 후에 공공의 움직임과 속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조류는 포유류와 다르게 공공을 조절하는 근육이 수위근이기 때문에 보정을 오래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빛과 상관없이 동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포유류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조류는 아트로핀으로 산동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또 빛을 쬐는 반대편 눈은 빛 반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유류와 다르게 좌우의 각 시신경이 시신경 교차부에서 완전히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안검 반사는 포유류에서와 동일하게 이 눈 주변을 건드려서 깜빡이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눈을 깜빡일 때 관여하는 운동신경이 안면신경이 아니라 3차 신경이라는 점이 다르고 제3안검의 운동은 외전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충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비정상적으로 산동 혹은 축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눈에 띄게 차이나는 동공부동증은 확실히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일 때도 약간의 부동증은 있을 수 있고 개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난막부입니다. 전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돌 등의 외력에 찢어지기 쉽고 내부 출혈이 콧구멍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난막부에 혈흔이 관찰될 때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고각 내 출혈이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는 골절이나 선천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예후가 불량합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아래 뿌리가 윗뿌리보다 조금 더 길게 자란 그 성장 이상, 부정교합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그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폭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부리에 이렇게 그 결절성 병변이 생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경우에는 선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윗뿌리가 아예 그냥 소실된 상태로 저희 구조센터에 들어온 개체였습니다. 구강 내부에서는 입천장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후비공 틈새, 그리고 혀 바로 후방에 파란색으로 위치한 기관 입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리를 닫고 있을 때는 이 후비공 틈새와 기관 입구가 연결돼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부에서 가장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혈흔 유무를 확인합니다. 후비공 틈새를 통한 비강 출혈, 기관 입구를 통한 호흡기 출혈, 식도를 통한 소화기 출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흔과 함께 점막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오른쪽 물가치의 구강 점막처럼 붉은 핑크색을 띠지만 빈혈이 심하거나 전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쇼크 상태에서는 왼쪽 까치의 구강 내부처럼 옅은 핑크색을 띠기도 합니다. 또 점막 내의 침해 점성이나 촉촉한 정도를 확인해서 탈수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에 발생하는 증식성 병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트리코모나스증이 있습니다. 같은 먹이나 물을 공유해서 전파되거나 비둘기의 경우에는 어미가 새끼에게 피전 밀크를 먹이는 과정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맹금류에는 감염된 피식종을 먹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감염되면 구강 점막에 치즈 같은 병변이 증식된 것처럼 확인되고 심각도에 따라서 이 병변이 점막을 침습하거나 크기가 매우 커져서 기도나 식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센터로 들어오는 개체들은 어느 정도 병변이 진행돼서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르고 전반적으로 푸석한 깃을 부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병변을 면봉으로 수압하고 따뜻한 생리식염수에 바로 올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다이렉트 웻 마운트 상에서 운동성이 있는 동그란 모양의 원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맷비둘기에서 확인된 구강 내 병변을 수압해서 400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모양의 미생물이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소낭은 부딪히거나 포식자 공격 등으로 찢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소낭은 비둘기나 꿩처럼 곡식을 주로 먹는 종에서 발달해 있고 올빼미류나 백로류 등은 소낭이 없습니다. 눈으로 외상을 관찰하거나 촉진해서 소낭 내에 먹이가 남아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말똥갈이나 독수리는 독극물 중독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소낭 내에 먹이가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모두 제거해서 추가 흡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입니다. 포유류와는 다르게 웨이라는 구조가 없이 귓구멍으로 시작되고 귀가 큰 야행성 맹금류의 경우에는 안구의 후방 일부가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에는 귀 안쪽에 이렇게 이파리라는 외부 기생충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파리는 조류나 일부 포유류 체표면에 숨어 살면서 흡혈하는 외부 기생충입니다. 이 흡혈 활동을 통해서 헤모프로테우스 같은 혈액 내 기생충에 감염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 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개골은 충돌이나 공격에 의한 부상이 잦은 부위입니다. 보통 두부 외상이 있는 개체는 의식이 매우 저하된 상태고 골절로 뇌실질이 손상되거나 머리의 피부 열상이 눈꺼풀까지 연장되는 2차적인 문제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빗에 뭉쳐서 굳은 혈흔은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나 면봉 같은 것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닦아서 상처의 범위와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변에서 날지 못한 상태로 발견된 황주롱입니다.
BCS나 체중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보이는 것처럼 의식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안면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상태였고 특히 이제 부리 기저부가 두개골에서 탈락한 상태로 호흡할 때 다량의 혈액으로 인해서 마치 끓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리가 탈락된 상태고 의식이 매우 불량해서 방생 수준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안락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확인되었던 이 부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머리의 피부를 열어보니까 두개골 골절과 함께 두개골 내측으로 전반적인 출혈과 혈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두개골을 포함한 안면부가 크게 손상을 받았고 골절이 발생하면서 두개골 아래에 위치한 뇌실질이 손상되거나 혈종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의식이 매우 저하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몸통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몸통은 충돌이나 포식자 공격, 충상 등으로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깃에 덮여있기 때문에 대충 확인하는 경우에 외상을 놓치기 쉽고 이 깃이 나는 부위와 안 나는 부위를 참고해서 최대한 모든 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리는 경우에는 등 쪽으로는 그 근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강이 뚫려 있을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1번, 3번, 4번은 개나 고양이에게 공격당한 외상의 사진입니다. 물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좁고 깊은 또 물린 조직 주변으로 원 형태의 멍이 함께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발톱 등으로 찍힌 상처는 3번처럼 길고 불규칙한 변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맷비둘기의 사진이고요. 총알이 들어간 상처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둥글게 확인됩니다. 몸통에 충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타박상이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흉골이 골절되거나 또 흉골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 쇄골이 골절되는 소견이 많이 관찰됩니다. 날개는 다음과 같은 부위를 확인합니다. 날개는 충돌이나 얽힘, 포식자 공격 등으로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골절이나 탈구, 관절의 가동성, 외상 유무를 확인하고 날개막이나 날개막 인대, 상완신경총, 이카정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골절이 있을 때는 골절 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멍이 들어있고 개방골절이 있을 때는 혈흔과 함께 골절된 뼈가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히스토리나 신체검사 전 단계에서 골절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개체에서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함부로 펴지 않고 마취 후에 날개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은 이렇게 개방골절 부위를 통해서 승저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승저증이 발생한 부위의 주변으로는 이렇게 깃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해당 부위 피부가 얇고 검게 변한 상태로 부패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완골이나 전완골 두 개가 이렇게 모두 골절되는 경우에는 날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잡아줄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이렇게 꼬이거나 뒤집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체가 다친 날개를 퍼덕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날개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날개를 다친 개체의 진료를 바로 볼 수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날개 포대를 적용해서 다친 날개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추후에 제가 날개 포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물에 얽히는 경우에는 개체가 벗어나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날개가 접히는 가장 안쪽, 날개막 인대 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날개막과 날개막 인대는 주로 끈 같은 선형 이물에 손상받기 쉽습니다. 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근육처럼 혈액 공급이 풍부한 부위가 아니라서 이게 한 번 손상이 되면 치유 기간이 길거나 아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 이후에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섬유화가 발생하면서 인대가 탄력을 소실하면 그만큼 날개가 펴질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인대가 최대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관절 내측으로 주행하는 이카정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혈량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 혈관을 눌렀다가 가볍게 눌렀다가 떼고 다시 이 혈액이 차는 시간이 1초 이내 정도지만 저혈량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혈관 그 지름이 좁아 보이거나 아예 허탈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상완신경총은 상완의 감각이나 운동에 관여하는 큰 신경다발인데 이 척수신경 일부가 날개 뒷면과 배면으로 내려오면서 날개의 각 부분을 관장하는 말초신경으로 분지해서 날개 전체와 그리고 흉근의 일부에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날개의 통증 반응이 소실되거나 운동 능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날개가 처지고 또 이게 흉근에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편측으로 흉근이 서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날개에서 도피 반사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편 상태에서 날개 끝부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사적으로 날개를 움츠리는 반응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가 무의식 중에 손을 움츠리는 반사와 이론적으로 같습니다. 이 반사로 상완신경총을 구성하는 말초신경과 해당 척수분절이 형성하는 이 반사 경로가 온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경로 어딘가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초신경과 그 신경이 연결된 척수분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상위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피 반사는 있지만 통증을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날개를 접으려는 통증 반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부통증, 딥페인이 없는 개체가 도피 반사를 보이는 것을 보고 통증 반응이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통증 반응은 자극을 준 부위를 움직여서 피하려는 의지가 있고 소리를 내거나 물려고 하거나 또 벗어나려는 이렇게 움직임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다리 역시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모두 확인하면 됩니다. 다리는 덫이나 그물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날개처럼 뼈나 연조직 문제, 신경 손상 등을 확인하고 추가로 발가락과 발바닥의 범불풋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얽힌 상처는 초기 상태가 양호해 보여도 이 혈액순환 장애로 뒤늦게 서서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그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번은 포식자에 의한 교상을 입은 수리부엉의 다리 사진이고요. 2번은 꼬인 철조망에 다리가 낀 상태에서 부척부가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이렇게 부척골이 노출된 수리부엉이의 사진입니다. 3번은 덫에 의한 부상입니다. 특히 첫 번째 사진은 충남센터에서 방생을 했던 수리부엉이였는데 방생한 지 1년 만에 덫에 걸려서 다시 저희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다리 골절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고 보이는 것처럼 좀 승격증이 심한 상태였는데 이 수술 자체의 가능성이나 회복 혹은 뭐 방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락사한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4번은 앞서 설명드렸던 폭스바이러스에 의해서 다리와 발가락에서 보인 그 결절성 병변이고요. 5번은 간혹 산세류나 오리류의 발에서 관찰되는 유두종으로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다리는 여러 구조물에 의해서 쉽게 얽히는데 개체가 혼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얽히는 것 자체가 포획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면 더 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이나 발목이 심하게 감겨서 연조직 손상이나 혈행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괴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물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로 센터로 들어오지만 신체 검사를 하면서 잔여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현장이나 구조돼서 들어온 최초 상태는 이렇습니다. 손상되기 쉬운 부위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묶여있는 이물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발뿐만 아니라 날개나 몸통처럼 다른 부위에 추가로 감긴 이물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산세류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탈구 같은 이런 심각한 골격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겨울에 들어온 말똥가리입니다. 과수원 그물에 얽힌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기 체중이나 BCS, 의식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신체 검사상에서
좌측 발이 우측에 비해서 약간 좀 붉게 부어있고 통증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2, 3일을 주기로 확인을 했고요. 발끝부터 서서히 검게 변하면서 마르고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벗겨지는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센터에 들어온 지 9일째인데 초기에 비해서 건조괴사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이 사냥의 필수적인 맹금류의 경우에는 발의 괴사, 특히 이 케이스처럼 모든 발가락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생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발가락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둘기나 다른 산새류의 경우에는 일부가 괴사해서 탈락해도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단수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범불풋입니다. 범불풋은 야생 개체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부적절한 환경에서 오래 지낸 경우에 쉽게 생기는 발바닥 질병입니다.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체중 부하가 많이 실리거나 발바닥에 상처가 생기는 환경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 개체의 초기 진료에서 범불풋이 관찰되는 큰 원인은 범불풋이 생긴 반대편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잘 디디려고 하지 않고 해당 발에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원인이 어쨌든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범불풋은 흔히 5단계로 나눕니다. 충남센터의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잘 나누지는 않고 3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발바닥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피부 돌기가 사라져서 매끈해지고 발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2단계는 열린 상처가 생겼지만 심한 염증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열린 상처가 만성화된 상태로 주변부까지 염증 반응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발에는 상재균이 기본적으로 많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소독을 해주고 병변 부위가 추가로 오염되거나 압박받지 않게 하고 상처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포대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과 포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시입니다. 다른 신체 부위의 외상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세의 손상을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류의 깃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만큼 비중을 두고 검사해야 합니다. 깃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른 신체에 이상이 없더라도 방생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깃이 날 때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몸깃은 가능한 젖혀서 확인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깃을 자르는 경우에 다음 깃가리까지 깃이 손상된 상태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스럽게 뽑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유류에 비해서 조류의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깃을 뽑다가 그 피부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서 뽑아주셔야 합니다. 깃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다새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름 오염입니다. 기름에 의해서 깃이 검게 변하고 이렇게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이 기름에 오염되는 경우에는 비행이나 방수처럼 깃 고유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행 불능이나 탈진, 저체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 이후에 스스로 깃 고르기를 하면서 독성이 있는 기름을 섭취하거나 피부로 흡수될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독성 물질 흡수를 위해서 활성탄을 경구 투여하고 수액을 처치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개체의 상태가 개선되면 세척을 진행합니다. 세척은 개체의 상태에 따라서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거하는 것이 좋고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고 깃의 방수 능력이 완전히 되찾기 전까지는 빠질 정도의 깊은 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끈끈이 오염입니다. 산새류나 홍조롱이 같은 소형 맹금류가 쥐끈끈이에 많이 걸리는데 이때 벗어나려고 장시간 몸부림치면서 탈진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골격계 문제 혹은 끈끈이 성분에 의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리부엉이처럼 소리 없이 비행을 해야 하는 조류에서는 깃손상으로 인해서 비행할 때 소리가 많이 나거나 아예 날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체에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방생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끈끈이는 피부 독성이 없는 클렌징 오일이나 식용유 등으로 깃의 결대로 쓸어서 제거합니다. 이때도 기름 오염 세척 작업과 유사하게 끈끈이에서 떼어낸 그 개체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환경에서 깃이 지속적으로 쓸리거나 충돌, 포식자 공격에 의해서 깃이 해지거나 부러지는 손상도 발생합니다. 비행에 필요한 깃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생이 불가능합니다. 깃가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상태에 따라서는 깃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생충에 의한 깃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깃2는 깃판에 서식하면서 케라틴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중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개체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론트 라인이나 이버맥 같은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에 의한 깃 이상입니다. 깃이 나는 당시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깃의 발달이나 모양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스트레스바라고 부릅니다. 이 손상은 비행에 영향을 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개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실제로 깃 손상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고요. 과량의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시점 이후에 깃의 성장 속도나 색상, 경도, 깃가지 길이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 검사를 토대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방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이 신체 검사 과정이 실제로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시간을 무한정 들여서 꼼꼼하게 확인하면 동물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반대로 이제 동물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진료에 필요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동물의 상태나 여건을 고려해서 동물과 사람에게 가장 최선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들이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눈과 관련한 손상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실 때, 네. 그 수많은 시장과 분리됐을 경우에, 네. 양모 손상에서의 선생님께서 경험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방생 퍼센테이지 그런 것들. 눈의 전반적인 손상이. 네. 순막으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고요. 보통 눈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조류의 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의 새들처럼 그 얼굴의 측면에 눈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눈이 손상을 받아서 아예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쪽 시야를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포식자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눈이 달려있는 그런 종에서는 편측성 시력 손상으로도 충분히 안락사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부엉이류처럼 이렇게 눈이 정면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 개체들이, 그 종이
사냥을 하거나 뭐 야생에서 생활을 할 때 꼭 시력에 의존을 하는 건 아니고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이나 다른 감각들도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쪽 눈이 없더라도 방생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구조센터에서 그 개체, 한쪽 눈이 없는 개체를 데리고 많은 재활 과정을 통하고 제대로 먹이를 사냥하는지 장애물을 피하는지 등의 그런 여러 검사를 거쳐서 방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러니까 방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센터마다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해외 센터의 경우에는 야행성 맹금류다. 그러니까 눈이 정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한쪽 눈이 없는 경우에는 방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물 검사나 뭐 먹이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저희가 충분히 이 개체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방생을 하는 그런 센터도 있고 그래서 센터마다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심각증까지 발생하는 개체의 치료 위해서 네. 이제 좋지 않았던 것도 대부분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근육과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치료를 하고 이유가 죽었던 적이 있는지 일단은 하나 더 말해주세요. 일단 조류의 개방골절이라 하면 보통 말단부의 골절이 대부분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근육량 자체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도 근육량이 많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승저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을 때 꼭 근육만 손상이 받았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 같이 이렇게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의 손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제가 경험한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근육만 손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쨌든 근육만 손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모두 제거를 했을 때 그 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근육에만 손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니까 그때는 좀 열린 상처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맞는 뭐 드레싱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근육이 차오르게 한 뒤에 다시 예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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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기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깃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깃이 소실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은 날개깃이나 꼬리깃처럼 주요한 큰 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뽑힌 상태가 아니라 부러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깃대가 남아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체의 사이즈에 맞는 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구조센터에서 여러 개체를 들어오는 개체를 만나다 보면 안락사를 해야 되는 개체 중에서 좀 최대한 건강한 깃을 가지고 있지만 안락사를 해야 되는 개체에서 좀 깃을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체의 깃 이식을 할 때 그 개체의 뭐 깃 너비나 길이에 맞는 그 깃이 없는 경우에는 깃가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기디식을 할 그래서 기디식을 할 때는 그 이제 기디식을 받을 개체 깃대와 그 깃을 준 개체의
깃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일단 아마 이웃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관광 내용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강의해 주실 때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질문을 하는데 건물을 네. 이제 항구로 이제 발생한 동물 제거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동만으로 그 상태가 보존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아니요, 일단 그 발바닥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뭐 농이 차거나 여러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 단순히 외부에서 소독을 하거나 또 항생제 이런 것들 약물 처치로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염증 물질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빼주어야 됩니다. 네. 이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촉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절개를 할 부분을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병변이 있는 부위를 주변에 이제 건강한 조직을 절개를 해서 이제 내부에 있던 그런 염증 물질을 모두 뭐 핀셋으로 빼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가볍게 짜서 이렇게 압력을 줘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척을 하고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봉합을 해서 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